저는 강도연입니다. 올해 68살이고 25년간 대구 시내버스를 무사고로 운행했죠.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시계 알람이 울리기 2분 전에 말이에요. 버스 기사를 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는데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지킨다는 건 제게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세면을 마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 창문 너머로 새벽 6시 첫 차가 지나갑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여전히 누군가는 정시에 달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사 후엔 작은 목공 작업실로 향합니다. 안 쓰는 방 하나를 개조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망가진 의자 다리 고치고 손주 장난감도 만들고요. 손으로 뭔가 만드는 일은 머릿속을 비워주더라고요. 오늘도 작업대 서랍을 열어 연장을 꺼내는데 왼쪽 끝 서랍에 있는 열쇠 꾸러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B-10이라고 적힌 작은 키태그가 달려 있어요. 아내가 정리해뒀던 건데 언젠가 써야 할 때가 오겠죠. 점심 무렵엔 전통시장으로 산책을 나섭니다. 혼자 사는 집에선 큰 장을 볼 일이 없지만 사람 구경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시장 입구 쪽 작은 카페 앞을 지나는데 사장 최은희 씨가 밖으로 나와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왜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냥 동네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 수진이와의 전화 통화가 생각났어요. 2018년에 12살 연상인 남자와 결혼했을 때 주변에서 말들이 참 많았죠. 하지만 저는 수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판단을 존중한다. 사람 사는 일은 원칙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 원칙은 사랑해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딸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도 그런 원칙 중 하나였죠. 저녁이 되면 아내 미자가 남긴 수첩을 들춰봅니다. 첫 장에 적힌 글귀가 있어요. 열쇠는 왼쪽 서랍. 원칙대로 하세요. 아내다운 말이죠.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 의미를 알게 되겠죠. 밤 10시 정확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정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버스는 더 이상 운전하지 않지만 규칙적인 삶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지켜주는 힘이거든요.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내 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 미자를 깨우려고 했는데 차갑게 식은 손을 만졌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25년간 버스를 운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승하차를 봤지만 하차 벨도 없이 갑자기 떠나버린 건 미자가 처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아들 준호와 딸 수진이가 모든 걸 처리해줬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 현실감이 없을 줄은 몰랐어요. 장례 후 집에 혼자 남겨졌을 때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깨워줄 사람이 없고 밥을 해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미자 목까지 2그릇 차려놓고 혼자 먹는 날이 한 달도 넘게 계속됐어요. 어느 날 미자가 늘 정리하던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첫 장을 펼치니 미자의 글씨가 보였어요. 열쇠는 왼쪽 서랍. 원칙대로 하세요.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미자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다가 못한 건가 싶어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제 물어볼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 다음 페이지엔 이런 글도 있었어요. 미자 여보, 난 원칙대로 할게. 제 글씨더라고요. 언제 적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분명 미자와 무슨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생활에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하루 일과만큼은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목공 작업을 하고 시장에 산책을 나가는 거죠.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진정됐어요.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미자를 위한 작은 액자도 만들고 언젠가 태어날 손주를 위한 장난감도 미리 만들어뒀죠.
시장 산책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며 걷는 게 외로움을 달래주더라고요. 카페 사장 최은희 씨도 가끔 안부를 물어봐 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말이죠. 그런 작은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밤이면 미자의 수첩을 다시 들춰봤어요. 원칙대로 하세요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미자는 제가 평생 원칙을 중시하며 살아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버스 기사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말이죠. 그런데 이제 혼자가 되니까 그 원칙들이 흔들리더라고요. 누구를 위해, 뭘 위해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미자의 마지막 당부였으니까 언젠가 그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2023년 봄 아들 준호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는 김서영이라는 38살 여성이었죠. 준호도 42살이니까 서로 늦은 결혼이었어요. 결혼식 날 서영이를 처음 봤는데 참 똑똑해 보였습니다.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준호를 대하는 모습도 다정했어요.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다 싶었죠.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 후, 준호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서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집으로 와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신도시 아파트라 환경도 좋고 아버지께서 외로우시지도 않을 것 같아서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젊은 부부에게 짐이 될까 봐서요. 하지만 준호가 간절히 부탁하더라고요.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후로 많이 쓸쓸해 보이셔요. 저희와 함께 계시면서 손주도 기다려보시면 좋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준호네 38층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서영이가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 줬어요. 준호도 퇴근 후엔 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려고 애썼죠.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가 정한 생활 규칙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아침은 7시 정각에 드셔야 해요. 준호가 8시에 출근해야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래는 색깔별로 분리해서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흰색, 색깔 있는 것, 속옷 이렇게 3개로요. 처음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깔끔하게 사는 게 좋은 거니까요. 제가 평생 시간과 규칙을 중시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저는 시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규칙을 만들었는데 서영이는 자기 편의를 위해 규칙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5시 50분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서영이가 부엌에서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너무 일찍 일어나시면 저희가 잠에서 깰 수도 있어요. 6시 30분 이후에 움직여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뭔가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25년간 5시에 일어나서 살아온 제가 갑자기 시간을 바꿔야 한다니요. 하지만 참았어요. 함께 사는 집이니까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식탁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처음엔 다정했던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더라고요.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준호와 서영이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손주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늘어나면 더 따뜻해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2024년 여름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서영이가 임신을 했어요. 온 집안이 들썩였죠. 저도 마음이 설렜어요. 손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렵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거실에 앉아서 듣는데 준호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투자가 잘못됐어요. 얼마나? 2억 정도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었는데 동업자가 돈을 가지고 잠적했어요. 저도 속은 거죠. 준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죠. 아버지,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아버지 힘이 필요해요. 빚을 정리하지 않으면 아이가 태어나도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보험금과 제 퇴직금을 모아둔 게 5억 정도 있었어요. 거기서 3억을 내준다면 노후 자금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알겠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대신 차용증은 써라. 간단하게라도. 차용증이요? 원칙대로 하자. 가족이라고 해서 돈 거래를 대충 할 수는 없어.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서영이의 표정이 굳더라고요. 뭔가 못마땅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며칠 후 은행에서 3억을 이체해줬습니다. 차용증도 간단하게 작성했죠. 준호는 고마워했지만 서영이는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한 번에 차려주던 걸 이제는 2번 나눠서 차리더라고요. 먼저 준호 것만 차려주고 나중에 제 것을 따로 차려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천천히 드세요. 준호는 회사 가야 해서 바빠요. 말은 배려하는 것 같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별개의 존재로 취급하는 느낌이었어요. 빨래 바구니에 대한 지적도 잦아졌어요. 아버지, 이렇게 분리하라고 했는데 또 섞어서 넣으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임신 중이라 빨래를 다시 분류하기가 힘들어요. 그때부터 알 것 같았어요. 제가 돈을 빌려준 후로 서영이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말이에요. 마치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느낌이 들었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왼쪽 서랍에 있는 열쇠 꾸러미를 만지작거렸어요. B-10이라고 적힌 키태그가 손끝에 닿았죠. 아내 미자가 남긴 메모가 생각났어요. 원칙대로 하세요. 과연 원칙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겨울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돌았죠. 저도 할아버지가 된 기쁨에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아기가 생기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서영이는 육아로 바빠졌고 준호는 직장과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저는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했지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실버타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실버타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이 교육 때문에 동선도 복잡하고 아버지께서도 또래분들과 어울리시면 더 즐거우실 것 같아서요. 준호도 거들어서 말했어요. 아버지, 한번 견학이라도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함께 키우는 재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짐이 됐다는 뜻인가요?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요? 갑자기가 아니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실 때보다 지금이 더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서영이의 말에는 배려하는 척하는 가식이 섞여 있었어요. 진짜 제 편의를 생각한다면 갑자기 실버타운 얘기가 나올 리 없잖아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왼쪽 서랍을 열어서 B-12 키태그를 만지작거렸죠. 아내가 남긴 메모가 계속 생각났어요. 열쇠는 왼쪽 서랍. 원칙대로 하세요. 새벽 2시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갔는데 주방에서 서영이와 준호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 정리되면 전세 갈아타고 아이 교육비도 여유 있게 쓸 수 있을 거야. 실버타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아버지 돈으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지. 차용증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돈으로 저를 실버타운에 보내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빌려준 돈으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아빠, 이렇게 일찍 웬일이에요? 아빠가 좀 힘들다.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놀라는 기색이 전해졌어요. 제가 평생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몸이 안 좋으세요?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좀 그렇다. 그때 서영이가 부엌에서 나와서 저를 쳐다봤어요. 전화를 빨리 끊으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수진이와 통화를 계속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너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다. 뭔데요? 엄마가 남긴 수첩에 적힌 것들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수진이는 무슨 말인지 몰랐겠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미자가 남긴 마지막 당부를 실행할 때가 왔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혼자서 나갔습니다. 서영이가 어디 가는지 물어봤지만 그냥 산책한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었죠. 시장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B-10이라고 적힌 키태그의 정체를 확인하러 간 거였죠. 건물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몇 년 전에 새로 지은 건물이라 기억이 흐릿했거든요. 드디어 B동이라고 적힌 건물을 찾았고 12번 창고 앞에 섰어요. 키를 꽂고 돌리니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서류철, 통장 사본들, 그리고 각종 계약서들이 깔끔하게 보관돼 있더라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등기 서류였어요. 대구광역시 중구시장길 상가 건물이라고 적혀 있었죠. 자세히 보니 1층과 2층 일부 지분이 제 명의로 돼 있었어요. 이게 뭐지?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니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버스 기사 노조 공제회에서 운영하던 상가 매입 사업에 제가 참여했던 거였어요. 20년 넘게 조금씩 적립한 돈으로 시장 근처 소형 상가의 지분을 산 거죠. 임대차 계약서도 있었어요. 1층 카페는 최은희 씨가 임차해서 쓰고 있었고 2층은 비어있는 상태였죠. 월세 통장 내역을 보니 매월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최은희 씨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말이에요. 저는 그 건물의 소유주였던 거예요. 안에 미자의 장부도 있었어요.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와 관리비, 수리비까지 꼼꼼히 기록돼 있었죠. 마지막 장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도연이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언젠가 이 원칙대로 할 날이 올 거야. 그 순간 목이 메였어요. 미자는 제가 언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던 거고요. 창고를 나와서 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고 임대차 현황도 정확히 확인했어요. 상가 시세도 알아보니 20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라 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페 앞을 지났어요. 최은희 씨가 밖으로 나와서 인사를 건넸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늦으시네요. 네, 볼 일이 있어서요. 이번 달도 감사합니다. 그제야 확실해졌어요. 최은희 씨는 정말로 제 세입자였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집에 들어가니 서영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래 안 계시더라고요. 그냥 시장 구경했어요.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그날 밤 방에서 미자의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원칙대로 하세요 라는 메모 아래 제가 적어둔 글이 있었죠. 미자 여보, 난 원칙대로 할게.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미자는 언젠가 제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뒀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었죠. 며칠 후 준호가 실버타운 팸플릿을 들고 왔어요. 아버지, 이곳 어때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서영이도 거들었죠. 견학 예약도 잡아뒀어요. 내일 오후에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가족회의를 하자. 가족회의요?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준호와 서영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방에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죠. 차용증과 은행 이체 내역, 그리고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먼저 이것부터 보자. 테이블 위에 차용증을 내려놨어요. 3억 원을 빌려준 내역이 적혀 있었죠. 준호야,
이 돈 언제 갚을 수 있겠냐?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답해라. 언제 갚을 수 있겠냐?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영이를 쳐다봤어요. 서영이가 대신 말했죠.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기분이 나빠요. 가족끼리 돈 계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가족이니까 더 정확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엔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이것도 봐라. 서류를 펼치니 준호와 서영이의 표情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다. 아직 준호에게 준 적 없는 상가요? 아버지가 상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 20년 넘게 조금씩 모아서 산 거다. 너희가 모르게. 서영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럼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얘기해 주셔야죠. 왜 미리 얘기해야 하나? 내 재산을 내가 언제 공개할지는 내 마음 아닌가? 준호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서영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아니다. 정확히 그런 뜻이었어.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더 꺼냈어요. 이 상가 지분은 수진이에게 증여할 거다. 수진이요? 왜요? 수진이는 내 실버타운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준호와 서영이 모두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죠. 아버지, 가족 재산을 그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면 안 되죠. 서영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족 재산, 이게 언제 가족 재산이 됐나?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된 이상 당연히. 그럼 내가 물어보자. 3억 빌려준 거 언제 갚을 거냐?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시간을 좀 주세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시간, 얼마나? 한 5년? 5년 후에도 못 갚으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확신하나?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자신도 없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하자. 3억은 채무 면제해 주겠다. 대신 앞으로 거리 두고 살자. 거리 두고 살자니 무슨 말씀이세요? 실버타운에 보내고 싶으면 너희 돈으로 해라. 내 돈으로 나를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서영이가 펄쩍 뛰었어요. 누가 쫓아낸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한 말인데. 내가 어젯밤에 다 들었다. 내 돈으로 나를 실버타운에 보낸다고 하더라. 그 순간 둘 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들켜버린 거죠. 저희가 정말로. 됐다. 변명하지 마라. 저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짐 싸서 나가겠다. 차용증은 가져가거라. 3억은 채무 면제다. 다음 날 새벽 짐을 싸고 있는데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되죠.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얘기해봐요. 이미 결정했다. 그럼 상가 증여는 취소해 주세요. 수진이한테 줄 필요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서 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뭐려? 내가 왜 수진이한테 주는지. 준호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이는 12살 연상과 결혼할 때도 내 허락을 구했어. 하지만 강요하지 않았지. 나는 수진이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고, 그게 지금과 무슨 상관이에요? 너희는 내 선택을 존중한 적이 있나? 그 질문에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상가 2층에 작은 짐을 들고 들어갔어요. 1층은 최은희 씨의 카페고 2층은 제가 쓸 작은 원룸과 목공 작업실로 꾸몄죠. 처음 며칠은 서영이가 전화를 계속 걸어왔어요. 아버지, 다시 오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상가 증여를 막을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예상대로 준비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어요. 증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수진이의 남편이 소개해준 변호사가 모든 걸 처리해줬어요. 소유권이 명확하고 증여 의사도 분명하니까 승산이 없을 거예요. 결국 한 달 후에 소송은 취하됐어요. 그 후로 준호와 서영이의 연락은 뚝 끊어졌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가식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수진이는 가끔 전주에서 올라와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아빠, 혼자 사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혀. 이게 더 편하다. 상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1층 카페 사장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분이야. 실제로 최은희 씨는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간단한 식사도 챙겨주고 2층 수리가 필요할 때도 업체를 소개해줬죠. 사장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미안해요. 뭐요? 저도 좋은 조건으로 임대받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저녁 작업실에서 손주를 위한 나무 장난감을 만들고 있었어요. 언젠가 만날 날이 있겠죠.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만든 선물을 준비해두고 싶었어요. 창문 밖으로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시계가 정시를 가리키며 버스가 들어오더라고요. 25년간 저도 저렇게 정시에 달렸었죠. 안에 미자의 수첩을 펼쳐봤어요. 원칙대로 하세요 라는 마지막 당부가 눈에 들어왔죠. 이제야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원칙이라는 건 차갑게 규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도를 지키는 방법이었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의 사랑은 현금 인출기가 아니고 원칙은 차갑지 않습니다. 원칙 덕에 관계의 온도를 지킬 수 있었거든요. 정류장 시계가 정시에 맞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도 버스 운행처럼 정해진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승차하고 언제 하차할지는 각자가 정하는 거죠. 저는 제 시간표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떠밀려서가 아니라 제 의지로 말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들어보세요.